이거 광고 순서 좀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아직 주무시면 안 되는데 마치 주무셔야 되는 것처럼 지금 광고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물론 저도 이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많은 분들께서도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세요. 알뜰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네. 저도 주변에 알뜰폰 쓰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혀 뭐 통화 품질이라든지 뭐 질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다고 많이 뭐 추천을 하고 계셔서 저도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이 가면 갈수록 제 패션 센스가 높아지시네요. 옛날에 원래 정장만 입고 다니셨잖아요. 네, 원래 정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옷 입는 거? 뭐 저희 와이프가. 그쵸? 그쵸. 왠지 그러니까 네. 우리 연구원님은 약간 똘똘이 스머프 같은 그런 이미지라. 똘똘이 스머프요? 네. 혼자 이렇게 막 옷 이렇게 입으실 것 같지는 않고 와이프분이 도와주시는구나. 네. 저도 그렇습니다. 뭐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뭐. 네. 자, 오늘 이야기 제가 아까 미리 좀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챗GPT가 이전 일부에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밖에서 네. 들으셨죠? 네, 듣고 있었습니다.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좀 그거 맞는 얘기지만 그래도 난 더 새로운 이야기다. 어떤 거예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많이 공감 가는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업을 사야 된다. 네. 저희도 항상 그런 주장을 말씀드리고 있고, 좀 다른 얘기들도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네. 투자자 관점에서 좀 시사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5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가지.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정리한 5가지는, 첫 번째는 챗GPT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구글이 확실히 인공지능 관련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챗GPT의 기능적 한계는 분명합니다만 이 구글과 다른 방식의 언어 모델을 시장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에 조금 산업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 잘한다. 마케팅을 잘했고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쵸?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1번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일단은 구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왼쪽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지금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네. 언어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이제 이 언어가 제시가 됐을 때 다음으로 등장할 언어가 어떤 게 등장해야지 인간이 보기에 적합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느냐를 네. 계산해주는 확률 모델인데, 람다라는 게 이제 2022년에 구글에서 개발한 모델이고, 보통 이 파라미터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변수를 얼마나 고려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람다가 한 1,40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챗GPT가 이게 좀 많이 헷갈리들 하시는데, 네. GPT-3가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인 거고, 챗GPT는 이거보다 훨씬 더 축약된 모델입니다. 축약이요? 네. 왜냐면 이게 무료로 공개됐고 대중적으로 다들 많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1,750억 개 매개 변수로 돌리게 되면은 컴퓨팅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한 수천만 개에서 몇백억 개 사이 좀 축약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굉장히 이미 많은 언어 모델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챗GPT는 조금 더 대중이 좀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서 마케팅을 잘했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 AI 논문 발표의 순위를 조금 매겨놓은 건데요. 네. 보통 이제 그냥 단순히 세면은 중국 기업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ICML이라는 이 인공지능 학술 대회, 그리고 네. 뉴로 IPS라는 인공지능 학술 대회, 이 두 대회가 가장 저명하다고 평가되는 학술 대회거든요. 근데 구글이 압도적으로 200개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뭐 실제로 딥러닝의 창시자도 이제 제프리 힌턴이라는 창시자도 구글의 연구를 도와주고 있고, 네. 여러모로 딥러닝 관련해서는 구글이 압도적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뭐 이 편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대중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100만 명 도달하는데 기간이 뭐 5일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보다 훨씬 빠르게 걸렸고, 네. 지금 MAU는 거의 1억 명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마케팅의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놀라운 건 이제 보통 구글은 이제 왼쪽 그래프처럼
구글은 이 언어 모델을 이런 챗봇이라는 걸 개발해서 상용화한 게 아니라 이제 검색 엔진에 이거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왼쪽 그림이 예전의 구글 검색 엔진인데요. 네.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이 검색어로 이제 2019 브라질 트래블러 투 USA 니더 비자라는 거를 이제 치게 되면은 네. 옛날에는 구글 검색이 이 투의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네. 이제 브라질 트래블러가 USA로 가는 거냐 아니면 USA 트래블러가 브라질로 가는 거냐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람다라는 언어 모델을 서치 엔진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의 방향성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글의 검색 엔진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발달하고 있고 이 언어 모델을 상용화한 거에 굉장히 좀 선구자는 사실 구글이다라는 건데 그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오른쪽 그래프처럼 네. 이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은 이미 굉장히 막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컴퓨터 리소스를 다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네. 남는 시장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이런 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언어 모델을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새로운 그 이제 모델을 만든 거죠. 이제 구동 모델이라는 이런 챗봇 형태로 만들어서 대중화했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첫 번째 시사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구글 볼 때마다 약간 예. 좀 짜네요. 마케팅을 정말 못하고 기술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댓글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선공이 중요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네. 사실 구글 우리가 뒤돌아보잖아요. 자율주행도 기술 갖고 있었죠.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좀 늦었죠. 마케팅이 늦었죠. 그리고 네. 양자 컴퓨터 갖고 있죠. 물론 양자 네. 컴퓨터 뭐 계속 지금 탑티어입니다. 네, 탑티어인데 뭔가 좀 알파고도 구글이 네. 먼저 했는데 네. 정작 인공지능은 지금 뭔가 마케팅에서는 네. 오픈 AI에게 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글을 제가 보면은 무슨 느낌이냐면 진짜 세상에 없는 것 없이 다 하는데 다 갖고 있는데 다 탑티어로 가지고 있는데 다 탑티어로 갖고 있는데 그걸로 돈을 안 벌어. 최근 그런 사례 중에 하나는 픽셀폰인데 네. 픽셀폰에 말도 안 되는 AI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방송 중에 네. 전화가 오면 전화 못 받잖아요. 네. 픽셀폰 AI한테 시켜놓으면은 전화 내용 녹음해줘서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진짜요?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마케팅이 안 되고 그 하드웨어 자체를 되게 못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안 팔리는 거죠. 원래 좀 감성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좀 구글의 좀 기업 문화는 좀 마케팅을 정말 못하는. 마케팅 약하면 안 되지 대행사에 연락해. 진짜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진짜 짜네요. 보다 보면. 저도 애정하는 그렇죠. 기업인데. 알겠습니다. 다음 시사 포인트. 네. 두 번째 시사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오픈 AI가 결국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결국에 이 언어 모델을 어떻게 상업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솔직히 좀 뻔합니다. 오픈 AI도 결국엔 이 어마어마한 컴퓨터 리소스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빅테크와 협업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좀 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식으로 협상하는지는 이미 좀 여러 방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제품은 빙에다가 챗GPT를 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는 두 번째 시사점은 결국에 언어 모델을 상업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전히 디지털 광고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 챗GPT를 달면은 기능적으로야 파워풀하겠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오피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미 막대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능을 더 올리더라도 매출이 증가되는 효과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 챗GPT를 달게 되면은 1750억 개의 뭐 어마어마한 매개 변수를 고려하는 컴퓨터 리소스를 막 비용으로 태워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는 건 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약간 이게 오피스에 그러니까 레벨업을 시키기에는 비용 측면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도 결국에는 디지털 광고 쪽의 언어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언어 모델을 상업화하는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산업은 디지털 광고일 거라는 게 두 번째 시사점인 것 같고 일단은 대중적인 인기를 이미 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끌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구글한테 비즈니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도가 일단 두 번째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피스 365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가입하려고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것 때문에 가입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프리미엄까지는 아니고 이제 베이직에서 한 단계 높은 게 9,900원이더라고요. 월 9,900원. 근데 거기다 챗 GPT 올려줄게. 라고 해도 사실 그거를 그러면 10만 원 내라고 하면 못 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광고로 돈을 벌어야 된다. 왜냐면은 광고라는 거는 전체 소비의
광고의 역할의 비중만큼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네. 언어 모델이 활성화되게 되면 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그리고 기업이 판매하고자 하는 그 광고 제품의 어떤 타겟팅되는 효율이 엄청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소비에 있어서의 광고의 역할이 커지거든요. 이거는 언어 효율이 좋아질 때마다 시장이 커지는 분야가 맞아요. 근데 오피스는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갑자기 10만 원 내라고 하면 저희가 쓰기 힘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디지털 광고가 언어 모델을 상업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사점. 네, 세 번째는 그 전에 패널 분도 말씀하셨던 건데 네. 그럼 결국에 좀 간단하게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언어 모델 상업화가 가는 건 여전히 빅테크라는 거고 이미 대규모 시장을 확보한 쪽들만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네 번째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서의 수혜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챗GPT 같은 거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널리시스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거를 잘하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인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투자자들은 네. 아니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이걸 전체 플랫폼에 적용하게 되면 비용 감당 가능하느냐. 그만큼 매출이 나오느냐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CEO인 나델라가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생각보다 너희들 말이 맞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오히려 약간 추론형 AI를 개발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우리 인간은 사과라는 이미지를 판별하려는 걸 학습하려고 할 때 네. 정말 기계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처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배우면서 사과를 판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은 사과라는 판별하는 기계를 하나 만들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과 데이터를 줘서 통계적인 유사치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돼요. 네. 이게 되게 타임 컨슈밍하고 데이터 컨슈밍하다고 전력비도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그 추론형 AI 기술을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이제 뇌과학자들이랑 좀 이렇게 딥러닝하는 과학자들이 하협업해서 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제 약간 이렇게 되면은 좀 컴퓨팅 리소스를 적게 쓰더라도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 방향이 가겠죠. 그래서 약간 오히려 이런 쪽의 기업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보이지는 않고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수혜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3프로 TV에서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솔트룩스 대표님이 나오셔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다시 보기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5가지를 짚어주셨으니까 혹시 이게 단가요? 아니면 거기서 좀 더 추가하실 거 있으세요? 챗GPT에 대해서는? 챗GPT에 관련해서는 요 정도? 저희 이 정도가 자, 그럼 다음 이야기. 네. 사실 다음 이야기 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일단 제 화면을 한번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자,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의 제 트럭 사진을 하나를 갖고 왔어요. 혹시 이거 안 뜨네. 자, 이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아예 PD님한테 이 사진을 그냥 보내드릴게요. 그게 낫겠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번에 미국의 트럭이 수요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네. 그 저희가 항상 분기 시즌 그 실적 시즌마다 그 주요 기업들 컨퍼런스 콜을 좀 읽어보면서 돈 되는 아이디어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 화면을 보시면은 4분기 때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그 노후 트럭들이 교체되는 사이클이 좀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JP 모건이 얘기하는 것부터 아이디어를 좀 시작을 해보면 생각보다 팬데믹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커머스 관련된 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첫 번째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커머스 관련된 데비카드, 크레딧카드 지출액이 7%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반면에 오히려 직접 거래하는 오프라인 소비는 지금 플랫하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잠시만요. 예. 이게 제가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혹시 PD님 지금 그 사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댓글창에 픽업 트럭이요, 사이버 트럭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겁니다.
이 트럭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트럭?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트럭, 그러니까 이게 딱 옵티머스 프라임이잖아요. 옵티머스 프라임. 아, 네네. 이게 피터빌트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트럭이 바로 옵티머스 프라임인데 이게 미국 상장사 가운데 하나인 파카라고 하는 기업의 자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런 트럭들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아마 클래스 8인가 그래서 초대형 트럭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보다 이들은 워낙 땅덩어리가 맞아요. 넓다 보니까 동부에서 서부까지 일주일 동안 이것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트럭 자체가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해요. 경기가 좋으면 이 트럭 많고 경기가 나쁘면 이 트럭이 적고 이런 식의 바로 그건데 비싸기도 비싸고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 이거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을 좀 준비한 거예요. 초대형 클래스 맞아요. 초대형 트럭. 네, 운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거의 철도 다음으로 많은 화물 물량을 좀 실어 나르는 게 바로 이 트럭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네. 여기에 좀 큰 변화가 오고 있다고 느껴서 그래서 일단 JP모건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일단 우리가 트럭 얘기하기 전에 이커머스를 보는 이유는 뻔합니다. 물류를 배송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페이먼트 볼륨이 2019년 대비 44%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이 이커머스 관련 결제 비중이 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면은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온라인 소비는 꽤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근데 막상 지금 물류망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물류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프로로지스라는 그 미국의 1등 물류센터 리츠 업체가 있거든요. 그 물류센터 리츠 업체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확보한 99%의 그 포트폴리오가 이미 리스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 협상 중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엄청 쇼티지인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 미국 물류센터의 평균 임대료가 그 프로로지스가 전년 대비 51%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물류센터 부동산은 작은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물류센터의 활용률도 86%로 히스토리컬리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물류망에서 물류센터는 일단은 좀 뭔가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이게 이 왼쪽 그래프가 JB헌트의 JBI 사업부의 이 로드당 매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송 단가를 얘기하는 건데 참고로 JB헌트는 트럭 운송 사업에서 이제 미국에서 점유율 30% 가져가는 1위 사업자입니다. 지금 로드당 달러가 지금 거의 3,000달러가 넘어서 지금 과거 대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송 단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셔도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운송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물류 이커머스는 계속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배송 수요는 계속 그 견조한데 물류망은 투자가 많이 안 돼서 지금 뭔가 쇼티지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그 시사점이고 세 번째 트럭 교체 펜트업 디맨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그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나스닥 운송 지수가 최근에 그 전체 S&P 500이나 나스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거든요. 이 나스닥 운송 지수 중에서 그 3개월 주가 수익률 탑 10을 좀 가져온 겁니다. 뭐 이제 이런 티커는 넣어놨는데 그 탑 10 중에 5개가 상업용 자동차 업체들입니다. 대부분 다들 주가가 지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뭐 실적 이런 게 아니라 주가 상승률입니다. 이 시장 반응을 먼저 보자는 건데 그 내용은 파카가 좀 많이 힌트를 줍니다. 이 파카라는 미국의 북미 기준으로 트럭 제조 점유율 한 30% 가져가는 1위 사업자인데 파카가 컨퍼런스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펜트업 디맨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펜트업 디맨드 때문에 이 3분기까지 생산한 물량들은 이미 다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정해진 실적 성장이 올해는 나올 것 같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얘네들이 하는 얘기를 쭉 요약을 해보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이 팬데믹이라는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트럭 제조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정기적으로 노후 트럭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이 트럭 제조를 계속 못하다 보니까 이 3년 동안 계속 노후 트럭을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좀 누적되어 온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는 막 트럭 제조사한테 주문이 몰리고 있는 뭐 그런 업황이라서 지금 한 오랫동안에는 실적도 걱정이 없고 주가의 상승 모멘텀도 좀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아까 두 가지 질문. 그 댓글에도 나왔던 게 그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
주가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주가 상승률의 탑 5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주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아, 두 번째 네. 질문.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죠. 사실 그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 잘 버티고 수요가 잘 버티고 있다는 말씀들을 드린 거고 네네. 이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상승률이 떨어진 시장 대비해서 전반적인 공급 물량이 아직 작아요. 그래서 이 공급 물량이 더 투자돼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드린 겁니다. 약간 병목 현상에 투자한다는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작년 이게 막 반도체 병목, 그다음 원자재 병목 때 투자했던 것처럼. 네, 그런 개념이고요. 트럭의 병목.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 기업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좀 드리면 밴드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4개 정도. 그 이제 이 WNC라는 기업은 이제 그 트럭 트레일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밴드 차트 과거에 이제 한 15배 정도 주가 받았던 기업인데 이제 그 계속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쭉 기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제조 주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12배 레벨 전까지 갔죠. 저희는 이 정도 펜트업 디맨드가 몰려서 오는 사이클이라면 15배 이상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 시프트 그룹이라는 오른쪽이고요. 네. 시프트 그룹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상업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캠핑카 같은 것도 같이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결국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계속 고생하다가 이제 16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아직 밸류에이션 싸다. 그리고 파카가 저희 제조업 중에서는 이제 1등 업체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과거 고밸류 받던 시기보다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상 싸서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실적이 더 빨리 오를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습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릴 수가 두 번째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트럭계의 HMM인가요? 말해주시죠. 트럭계의 HMM인가요? 그 정도 상승률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좀 완만한 상승률을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미국 기업은 실적과 결국은 굉장히 크게 동행하는 경향이 맞습니다. 좀 많이 있어서 물론 HMM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지긴 했었죠. 자, 그런 측면에서 HMM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도 좀 싸다, 많이 올라왔지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아직 남았죠? 끝났어요? 네, 트럭 관련된 아이디어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그럼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네. 사실 올해 시장 전망 좀 네. 생각보다 안 좋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키움증권 자체가. 네. 근데 그 근간에 올해 안에 피벗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화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차트는 사실 이 차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이 분홍색 그래프는 뭐냐면 그 미국의 M2 통화량입니다. 이 차트는 그 보통 수요의 대용치로 많이 쓰입니다. 네. 보통 통화량이 늘어나면 수요는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실질 GDP는 보통 전체 경제가 생산하는 물량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격차가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물가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2020년 정도부터 이제 연준이 엄청난 M2 통화량을 뿌렸고 막상 그 팬데믹이라는 사건 그리고 어떤 탈세계화 과정에서의 공급량 부족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변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런 병목 현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막상 전체 수요는 엄청 늘 때 공급은 늘질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 우리는 물가를 잡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분홍색 그래프인 수요를 낮추던가 아니면 사실 뭔가 경제가 멀쩡한 상태라면 이 파란색 그래프인 공급을 늘려서 물가를 맞추는 게 가장 편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이 분홍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총수요를 눌려가지고 물가를 잡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중국과 그동안 한 20-30년 넘게 진행되어 온 그 세계화 서플라이 체인들 그러니까 뭐 중국의 공장이 있고 이거를 해운으로 운송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전환해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탈세계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냥 맘 편히 써왔던 화석연료 에너지 같은 것도 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변환하는 과정에서 계속 병목 현상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대규모 과정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을 늘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를 금리를 눌러 잡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렸냐면 결국에 그러면은 이 다시 물가가 잡혀서 사실 물가라는 거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기어가도 YOY 상승률 0%로 나오거든요.
높거든요. 네.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고 YOY 상승률이 낮아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내리면 이게 공급이 따라 올라가주면 물가가 계속 괜찮은데 보통 금리를 내리자마자 바로 수요가 올라갈 거고요. 그럼 다시 이 갭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연준이 보기에는 다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뷰는 시장이 아무래도 YOY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에 흥분해서 좀 올라가는 시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연준도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논쟁들이 많이 있을 건데 실제로 내려보면 우리가 다시 물가 상승 경험할 것 같다. 실제로 최근의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 그 중고차 가격 일단 저점 찍었습니다. 네. 중고차 가격이 지금 MOM으로 늘거든요, 다시. 그래요? 네. 다시 늡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그 주택 시장 저점 찍었습니다. 네. 최근에 모기지 금리 내려가니까 다시 지금 주택업체들 주가도 엄청 호황이고 다시 그 주문 치수를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빠르게 장기물 금리를 내리니까 다시 살아나는 시장들이 막 보인다는 거죠. 그동안 물가에 중요했던.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금리를 조금만 내려도 벌써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거 보면 우리가 금리를 가파르게 내리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거 조금 무리가 있다. 근데 지금 뭔가 컨센서스가 하반기 때 연준이 바로 피벗 나오고 이러니까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그런 게 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는 S&P 500 기준으로 좀 밴드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제 3,300에서 4,000포인트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S&P 500이 보통 이제 EPS가 지금 한 $223 정도가 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3년 기준으로. 3년 포워드 기준으로. 네. 포워드 EPS 12개월 기준으로. 네. 근데 지금 한 205에서 220불 정도로 빠질 거다. 일단은 이 기업 실적들이 안 좋아질 거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멀티플이 지금은 18배, 19배가 넘습니다. 19배 네. 가까이 되겠네요. 네, 그게 히스토리컬 레벨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거 좀 증시가 좀 너무 과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조정하는 정도로. 그래서 당분간 올라가는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네. 뭔가 좀 연말에 가보면은 이 밴드 안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여전히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들어서 조금씩 약간의 경고의 목소리들, 그러니까 물론 네. 좋아질 수 있겠지만 약간의 경고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꼭 알고 있어야지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했던 내용 가운데는 저는 트럭이 제일 재밌었어요. 네. 그래도 내 트럭 좋아하나? 아니, 혹시 트럭커 영상 같은 거 보세요? 미국인들 가끔씩 올리는 거 보는데 캐나다 트럭커, 뭐 미국인 트럭커 네. 많이 보시죠? 엄청 고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왜냐면 이게 진짜 오랫동안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되게 근데 은근히 재밌거든요. 은근히 재밌거든. 네. 그분들 어떻게 사는지 그렇죠. 생활하는 거. 저도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트럭커가 되게 재밌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트럭 사업에서 사이버 트럭 같은 픽업 트럭 말고 네. 진짜 화물용 트럭 사업에서 현재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키움증권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